안녕하세요. 김기망 회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출입 실무 기초 두 번째 시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대외무역법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 거래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거래 형태도 있겠죠. 자, 일반 거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고요. 우리가 물건을 인도를 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수출이에요. 수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고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서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수출과 수입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아닌 기타 거래 등에 관한 내용을 대외무역법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외무역법에 있는 이러한 특정 거래 형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라든가 절차적 규정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선언적인 규정에 머물고 있다. 용어의 정의에 머물고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수 수입이 있는데요. 자, 외국인도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인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제3국에서 물건이 이동을 하고요. 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에서 우리가 이제 건설공사 등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기계라든가 뭐 장비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국내로 다시 재반입하지 않고요. 현지에서 매각을 하거나 또는 근처에 있는 다른 국가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 형태죠. 자, 이러한 거래 형태에서는 살펴보시면 물건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가 되고요.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위탁가공 무역이 나오는데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위탁가공 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제 가공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자재하고 그 다음에 부자재를 보내게 됩니다. 원부자재를 이제 보통 무상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무상으로 보통 보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임가공비를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필요한 원자재와 부자재 이외의 다른 재료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되거나 공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일단 먼저 여기서는 외국인도 수출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수출 개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외국인수 수입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미국 업체와 우리나라 업체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수출 대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금이 돼요. 그리고 물건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물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물건이 이동이 됐고 대금은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수출이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이제 수입이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옆부분에다가 좀 같이 좀 표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수 수입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베트남에서 생산을 할 때 원부자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는 원부자재 이외의 다른 재료를 베트남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구매를 하는 겁니다.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은 베트남으로 보내도록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금은 지급은 했지만 물건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를 우리가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도 수출과 외국인수 수입에 대한 개념 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 수출이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임차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임대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 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수출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 재수입하거나 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 수입은 반대죠. 우리가 물건 빌리고 그에 따른 대가 지급하고 나중에 소유권을 지급을 받거나 소유권을 이전을 하거나 또는 돌려보내거나 그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출의 반대는 임차 수입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무한 수출입 같은 경우는 대금 지급 없이 물건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샘플을 보내는 거래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위탁 판매 수출이 있습니다. 자, 위탁 판매 수출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요거예요. 수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자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수입자가 이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판매된 대금을 수출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수입자는 판매된 금액 중에서 판매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그렇죠? 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판매가 되지 않은 재고가 있을 수 있죠. 미판매 재고가 있으면 이 재고를 수출자한테 돌려보내는 거래 형태. 이것을 우리가 위탁 판매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이고요. 수입자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 거래가 수탁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탁 판매 수출인 거고요. 수입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탁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업체한테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수탁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자, 위탁 가공무역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임가공비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가공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외국 인도 수출 형태로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창고도 거래가 있는데요. BW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 창고도 거래 같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아직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 구역에다가 물건을 미리 보내놓는 거예요. 계약도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 보세 구역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이제 물품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한 거래 형태를 우리가 보세 창고도 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도 우리가 특정 거래 형태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업체가 중개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가 있습니다. 미국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한테 물건 이제 팔아달라고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게는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국내에 없어요. 중국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서 파는 거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한테는 우리가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물건은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개념 한번 살펴볼게요.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장소로 반입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채 제3국에 수출하는 거래 방식. 즉 우리나라로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컨테이너 터미널 등 보세구역에 있는 겁니다. 보세구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 통관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예요.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중개무역은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물건은 중국에서 미국 업체로 다이렉트로 보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에 있는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을 본인의 명의로 체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에 있는 중개업자는 수출 계약, 수입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의 중개업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차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로 보내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한국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업체와 미국 업체가 서로 알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에요. 서로 알면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스위치 BL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위치 BL 같은 경우 이런 개념이에요. 중국에서 선적을 해요. 물건은 미국으로 보내도록 하는데 선화증권 원본은 한국으로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때 BL을 이렇게 발행을 할 때 쉬퍼 부분하고 컨사이니 부분이 있는데 쉬퍼에는 중국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컨사이니, 수화인 업체에는 한국 업체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류를 받아요. 한국에서 수령한 다음에 선사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에 관한 쉬퍼와 컨사이니를 바꾸는 거예요. 아랫부분에 있었던 수화인 부분에 있었던 한국 업체가 쉬퍼가 되는 거고요. 미국 업체를 컨사이니로 해서 BL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스위치 BL이에요. 그래야지만 미국 업체가 선화증권을 받았을 때는 한국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중국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업체가 서로 알게 되면 중개무역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수출 실적이라든가 가득액을 살펴봤을 때는 수출 금액은 FOB로 환산한 금액을 보는 거고요. 수입은 CIF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환산한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수출 계약을 CIF 거래로 할 수 있어요. FOB로 환산을 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CIF 같은 경우는 FOB에다가 인슈런스에다가 프레이트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두 금액을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럼 FOB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무조건 수출 거래를 FOB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수입을 CIF 거래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인코텀즈 사용할 수 있고요. 통계의 목적상 이렇게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 살펴보시면은 중개, 멍멍이 개짜 쓰는 중개무역에 대한 개념도 나와요. 자, 멍멍이 개짜 쓰는 중개무역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집을 사고 팔려는 사람 또는 월세라든가 전세를 사고 이제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 중간에서 서로를 알선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 당사자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집 사서 본인이 집 팔고 그런 역할보다는 집을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를 서로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고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한 중개무역 같은 똑같은 형식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알선해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형태는 대외무역법에서 말하는 특정거래 형태에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개무역을 보통 이용을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무역의 거래 절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그 연계무역도 우리가 특정 거래 형태에 포함을 시키는데 연계무역이 어떤 개념이냐면 양 당사자가 거래할 때 한쪽은 수출만 하고 한쪽은 수입만 하고 그러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양 당사자가 수출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수입도 하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연계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연계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 봤을 때는 일단 두 거래관계 당사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라기보다는 쌍방 간의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신용장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백투백 LC를 주로 사용을 한다. 중개무역 방식에서도 신용장 방식을 사용을 해서 거래할 수 있는데 수입 계약을 할 때 중국 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해요. 그러면 이러한 거래를 하기 위한 근거로서 수출 거래할 때도 이렇게 신용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 신용장이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백투백 L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계무역에서 말하는 백투백 LC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수출과 수입을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액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서로 개설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용장을 우리가 백투백 LC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토마스 L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옛날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사용했던 그러한 그 방식인데 전신부호 앞글자를 따서 토마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에스크로우 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수입 대금, 그 수출 대금을 받으면 그 대금에 대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에 넣어놨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수입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의 신용장을 우리가 에스크로우 LC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제 방식과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방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송금 방식은 크게 사전 송금 방식, 사후 송금 방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전 송금, 사후 송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선적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선적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사전 송금, 선적을 하고 나서 또는 물건을 받고 나서 대금 지급하면 사후 송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의 부분 보시면은요. 사전 송금 방식은 수입상으로부터 수출 대금 전액을 미리 송금받고 나서 선적한다. 사후 송금은 물품이나 서류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전 송금 방식은 물건 선적 전에 대금 회수하기 때문에 수출상이 좋아한다. 수입상은 별로 안 좋아한다. 사후 송금 방식은 물건이나 선적 서류 받고 지급하기 때문에 수입상은 좋아한다. 수출상은 빨리 돈 못 받으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표현을 할 때는 보시면은 Advance Remittance라든가 TT in Advance라고 되어 있으면 사전 송금 방식이고요. COD, CAD, European DP, OA 같은 방식은 우리가 사후 송금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Cash on Delivery, Cash Against Document죠. 물건을 확인을 해주고 수입국에서 물건 확인하고 대금 지급하는 방식. 선적지에서 선적을 진행을 하고 나서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유러피언 DP 같은 경우는 추신 방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수출상이 수입국의 거래은행 앞으로 서류를 발송을 하고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지만 환어음은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OA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선적통지조건부 사후 송금 방식 또는 외상거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캐시 with 오더 같은 경우는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OD 방식이 있는데 캐시 온 딜리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한다. 캐시 온 딜리버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미국에 있는 지사나 대리인 앞으로 물건 보내요. 그러면 물건이 도착하죠. 수입상한테 물건 도착했습니다. 알려줘요. 그러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고 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물건 확인시켜주고 대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예요. 서류에 대해서 캐시, 대금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선적 이렇게 했죠. 그러면 수출국에 소재하는 수입상의 지사나 대리인한테 선적 서류 주는 거예요. 우리 선적 이행했습니다. 라고 선적 서류 주고요. 그에 대한 상환으로 대금 지급하는 방식을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수입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적 서류만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건 확인 못하고 서류만으로 대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입상은 선적 전에 PSI라고 하는 Pre-Shipment Inspection이라고 하는 선적 전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수입상이 본인이 검사하는 거예요. 또는 본인이 외부에 있는 그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이상 없다라고 하면 선적 서류 받고 대금을 지급해주는 그러한 결제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유러피언 DP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P라는 그 명칭 때문에 우리가 추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추심 방식은 아닙니다. 수출상이 선적하고 나서 추심 방식이라면 수출상이 거래하는 은행한테 추심을 의뢰를 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출상이 수입상 거래은행 앞으로 서류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은행을 통해서 그 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 제시하고 수입상은 대금 지급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유러피언 DP라고 하고 여기서는 환어음이 발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다 선적은 이행이 되죠. 선적 서류가 발급이 되거나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을 하거나 그 이후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 송금 방식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OA는 오픈 어카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상거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OA는 선적 통지 조건부, 기한부, 사후 송금 방식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OA 방식에서 수출상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그 선적 이후 특정 일자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OA 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는 은행에게 선적되었다라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출 채권에 대해서 매입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선적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매출 채권을 형성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기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이렇게 매출 채권을 형성을 한 다음에 거래은행에다가 OA 내고 매입을 통해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OA 같은 경우는 주로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와 지사 간의 거래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경우에만 좀 사용하고 있다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팩터링이 나오는데요. 자, 팩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장을 이용을 하지 않고 하는 거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상이 있고요. 수출 팩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 팩터가 있고요. 수입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체를 먼저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입 팩터는 수입국의 팩터링 회소를 말하고요. 수입상의 신용 상태, 지급 능력 등을 조사하여 신용 위험을 인수한다. 팩토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수출상이 수출 팩터에게 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을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 팩터는 수입 팩터에게 이 업체에 대한 신용 조회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 팩터가 수입상에 대한 신용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입 팩터가 신용 승인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선적을 진행을 하고요. 선적 서류를 수출 팩터에게 제공을 하고 전도 금융을 먼저 지급받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수입상으로부터 회수하기 전에 수출 팩터가 먼저 지급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수출 팩터는 수입 팩터에게 선적 서류 전달을 하고요.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지급하는 형태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수입 팩터가 수입상에 대한 신용을 보장을 하는 경우에는 외상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자, 수출 팩터는 수출국의 팩터링 회사를 말합니다. 수출 팩터링 채권을 양수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한다. 수입 팩터를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자, 수출상은 신용거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입 팩터가 신용 승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즉,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수입 팩터가 대금을 지급해 줄게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특징을 갖고요. 신용장과 달리 서류 작성에 관한 부담이 좀 적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팩터링 거래를 할 때는 상환 청구권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소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환 청구권 없는 거래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출상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수입상으로부터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수입 팩토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해서는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되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다만 물품이 매매 계약과 다르거나 또는 분쟁과 관련된 노티스 등이 통지가 되는 경우에 수입상이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환 청구권이 행사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수입상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팩터링 거래에 있어서의 수수료는 수출상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용장 개설 수수료 등과 같은 그러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 자, 본인의 신용에 의해서 외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수입 팩터가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개설 은행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페이팅이 있는데요. 자, 포페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을 대가로 해서 외상 중장기 채권을 일시에 현금화하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환어음과 약소거음, 중장기 환어음 및 약소거음에 대해서 포페이터가 일시에 고정금리로 매입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장기 매출 채권에 대해서 소구권, 다른 표현으로는 어음법에 의해서는 상환 청구권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구권 내지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정 이자율로 즉시 매입하는 금융기법을 우리가 포페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페이터는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권, 여기서는 이제 약소거음과 환어음이 되는데요. 이 환어음과 약소거음을 매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포페이터가 위험을 좀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 개설은행 등으로부터의 인수 통지를 받은 다음에 매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설은행이 인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나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포페이터가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소구권 없는 매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설은행이 그 인수라고 하는 만기의 대금을 지급해 줄게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고 매입을 진행한다,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포페이터는 지급보증서, 신용장이라든가 보증신용장 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거나 또는 에이벌이라고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을 보다 좀 간소하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그러한 방식인데, 에이벌을 담보를 해서 담보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출상에게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장이라든가 또는 보증신용장 자체가 개설인 또는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포페이팅 거래에서는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이유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에 대한 그 취급에 관한 법률적인 그 내용이라든가 처리 방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취급을 하지는 않고요. 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만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그 채권 등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중장기 환어음에 대해서 또는 약속어음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포페이팅의 거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이렉트 포페이팅이에요. 수출 기업이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포페이터에게 서류 제시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을 말하고요. 자, 그다음에 리네고 포페이팅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이 포페이팅 거래를 체결을 하고 나서 직접적으로 포페이터한테 서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한테 가서 먼저 내고를 하는 거예요. 보통 포페이팅 거래를 하게 되면 포페이터가 서류 심사하고 대금 지급하는데 한 1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을 줄이고 대금을 빨리 회수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거래은행한테 가서 내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은행이 포페이터한테 서류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차익을 얻는 그러한 거래 방식으로 우리가 리네고 포페이팅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출 기업이 아니라 은행이 포페이터와 미리 계약을 체결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상이 은행한테 포페이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중간 단계로서 먼저 서류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무소구 조건으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매입하고 나서 포페이터한테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이점은 수출 기업이 포페이팅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는 은행이 미리 포페이팅 업체와 중개 거래를 미리 체결을 해 놓는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품목에 관한 관리인데요. 여기서는 대외무역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거래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문자, 수출입고시 등을 통해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공고 같은 경우는 그 수출 금지, 수출 제한,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역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채택을 합니다. 다른 물건들은 자유롭게 수출입 거래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만 좀 제한을 가할 테니 요건을 갖추어 주세요. 또는 수출 금지 품목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더라도 수출을 못 합니다. 라고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되 리스트에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품목 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품목 분류가 뭐냐면 모든 수출입 거래되는 물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자리 코드로서 숫자로서 정해놨습니다. HS 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그러니까 HS 협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HS를 채택을 한 협약국은 6자리까지는 공통 사용을 하고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0단위를 씁니다. 자, 일단 품목 분류는 6단위 기준으로 먼저 쓰되 우리나라에선 10자리로 확정을 한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8471.30에 04개가 있어요. 84류 같은 경우 두 자리를 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전기기기, 전자기기 이런 식의 뭐 산동물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로 묶는 건데 84라고 하는 것은 각종 기계류를 일단 모아놨습니다. 8471이라고 할 때는 요 네 자리를 우리가 호라고 하는데 8471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기계류 중에서 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 자료 처리 기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동 자료 처리 기계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예요. 컴퓨터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8471, 30에 04개 여기까지는 전 세계가 공통 사용이고요. 그 이후에는 나라마다 확장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10자리까지 쓰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수출입 공고는 우리가 수출 금지 그리고 수출 제한, 수입 제한 품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물건 등을 정해놓고 있는 건데요.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그 고시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수출입 공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자유롭게 수출입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고래고기, 그 다음에 돌, 멍멍이의 모피, 그리고 그 제품 등은 수출 못해요. 얘네들은 절대적인 수출 금지입니다. 외국에다 우리나라에 수출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규사, 자갈, 쇠석, 대리석 이런 것들 또는 항공기, 우주선, 부품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으면 수출입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지, 그다음에 수출입 제한 보시면 돼요. 수입 제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공고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세법이라든가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출입 공고에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통합 공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그 물건에 관한 수출입 조건 등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아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를 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합 공고라고 합니다. 통합 공고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 앞부분에서 살펴봤었던 수출입 공고의 내용과 좀 다르게 뭐 수출 금지라든가 제한을 주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출과 수입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러이러한 요건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 라고 해놓은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그 220V 전압을 사용을 해서 뭐 충전을 하거나 쓰는 전자제품 있죠. 이런 것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이 확인된 물건에 대해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파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전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전자파와 관련된 규정을 충족한 물건에 대해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국민 생활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목적을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게 통합공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합공고 대상 물건들은 반드시 수입 통관하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요건 확인 등을 받은 다음에 수입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여러분이 수입식품 많이 들어오죠. 수입식품도 통관 단계를 거치기 전에 먼저 식약처에 식품 신고를 먼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식품 신고 합격이 떨어진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판매와 소비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알려주는 게 통합공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략문자 수출입 고시 같은 경우는 우리 대량 살상 무기 있죠. 로켓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뭐 각종 그 전쟁에 사용하는 것들, 화학 무기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러한 통제 체제하에서 대외무역법에서 반영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외국한 거래 규정에서 말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구분해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선박과 항공기냐 또는 부동산 이외의 물품이냐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놓는데요. 선박과 항공기와 관련돼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단기간의 거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단기간이고 1년 미만의 단기간이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다면 외국환 은행의 장이라든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을 하지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을 넘는다. 그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면 돼요.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이에요.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3천만 불 초과하면 한국은행, 3천만 불 이하면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단기,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 소유권 이전하지는 않지만 단기는 아니다. 외국환 은행. 3천만 불 기준으로 봤을 때 초과하면 한국은행, 이하면 외국환 거래은행. 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입니다.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빌려 쓰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입니다. 자, 무상으로 임대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대가 지급하고 빌려 쓰는 겁니다. 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3천만 불 이하 초과입니다. 3천만 불 초과면 한국은행, 이하면 외국환은행.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 지급 등에 대한 그 제한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무역 거래하면 당사자 간에 주고받아야죠. 그렇죠. 대금을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맞는데 만약 제3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고 나서 사전에 신고하고 나서 거래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출대금 지급을 받는데 또는 수입대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개입을 시키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미화 5,000불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돼요. 이 금액이 2,000불이었다가 3,000불이었다가 현재는 5,000불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죠. 비교적 소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0달러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제3자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관련 서류를 증빙을 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수령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또는 여러분이 인터넷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외국으로부터 물건 구매하시는 경우 있죠. 그러한 경우에도 구매 대행 업체가 지급할 때 이 경우에도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거주자가 미화 5,000불 초과 1만 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의 지급 영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만 불 초과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 대한 제한. 자, 원칙적으로 대금의 지급과 수령은 은행을 통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고 나서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자,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좀 자주 나와요.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대금을 대외 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수입 대금을 지급을 할 때 은행을 통하지 않고 출장 가면서 현금 들고 가는 거예요. 그 금액이 1만 불 이하면 별도 신고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1만 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먼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신고를 하신 다음에 확인 서류가 나오겠죠? 그 서류 가지고 가서 출국하실 때 세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세관 직원들 있잖아요. 현금 보여주시고요. 이거 경상거래 대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서 뭐 수입신고 필증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러한 서류를 첨부를 해서 확인을 시켜 주셔야지만 외화 밀반출로 여러분이 검거되지 않으세요. 체포 안 당합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세관 나가시다가 세관 엑스레이 통과하는데 돈다발이 나와요. 이거 무슨 대금입니까? 저희 경상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 신고서 가져오셨습니까? 내용 없는데요? 그럼 문제 생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이 규정을 모르셔가지고 적발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10만 불 이하까지도 금액을 좀 확장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 규정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신용카드로 뭐 대금 결제하겠다. 그럼 카드 내역이 다 국세청하고요. 그다음에 세관에게 통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무역거래 대금을 이제 비교적 소액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신고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여러분이 외국에서 여행 중에 여행 나가셔가지고 뭐 식당 가셔서 카드 쓰시고 또는 뭐 상점 가셔가지고 카드 쓰시고 그러죠. 그 내용이 전부 다 국세청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청에 넘어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봐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외채권 회수 의무인데요. 이 부분은 없어졌죠. 그렇죠? 기존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유한 미화 건당 50만 불 상당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만기일 성취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외국환 거래 관련 세이프 가드로 변경이 이루어졌죠. 이러한 그 내용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그 국내외 경제 사정이
급속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좀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대외 채권 회수 의무는 없어졌지만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변환을 해서 좀 상황이 좀 위태해졌을 때 그 경우에는 발동을 해서 회수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세이프가드를 쓸 수 있는 경우인데요. 지급, 수령, 거래 전부 일부에 대해서 이제 대금 지급을 뭐 정지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화 이제 보유고가 줄어드는 경우에 경상거래 대금을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해서 뭐 정지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죠. 또는 지급 수단이라든가 기금속, 외화를 가지고 있거나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다가 매각하도록. 그러니까 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외화를 원화로 바꿔라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IMF 때 금모으기 운동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외국이 이제 수입자가 되겠죠. 그러면 수입자로부터 우리가 받을 돈이 있죠. 그 받을 돈에 대해서 추심을 통해서 빨리 회수해라. 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있는데요. 자, 원산지 표시 제도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서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공거래 질서 확립, 생산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이 물건의 제조 생산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인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원산지 표시 제도라고 합니다. 한글, 한자, 영문 세 가지로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일본산, 메이드 인 재팬, 프로덕트 오브 재팬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요. 최종 구매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현품에다가 원산지 표기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손으로 문질렀을 때 쉽게 지워지거나 스티커 작업을 한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워지거나 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United States of America 너무 길죠. 줄여서 USA. 자, 그리고 우리가 스위tzerland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스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스위스라고 할 수도 있다. 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옛날 분들, 어르신 분들은 홀랜드라고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홀랜드라고 표기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원산지 확인 제도는 이러한 물건에 관한 국적인 원산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이 물건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자, 대외무역관리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경우입니다. 자, 통합금고에 의해서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가 오인, 혼동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건에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와 실제 원산지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FTA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TA를 통하면 우리가 관세율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 나라로부터 물건이 만들어진 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경우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특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제출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데요. 과세 가격이 15만 원 이하인 소액 물품이라든가 우편물이라든가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송부되는 탁송품, 별송품, 여행자 휴대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나가셨다가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이제 물건 보내는 거예요. 물건 가방에 다 안 들어가니까 이제 먼저 물건을 그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외국에서 여러분한테 뭐 선물 보내시는 거 있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도 원산지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행 갔다가 가지고 들어오시는 물건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물건들, 우리나라를 스쳐 외국으로 나가는 물건 등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